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룹을 맡고 있는 조권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발행어음하고 또 IMA 이런 상품들을 수신해서 조달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 그 그룹의 총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오늘 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주제와 함께 증권사의 역할 변화라는 이 꼭지는 어찌 보면 IB 파트 분들이 더 어울릴 법한 그런 소재이긴 합니다만 저희 증권사의 밸류체인상 저희들의 역할이 이 부분들을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구조인지라 제가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산적 금융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 저희가 좀 공감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그러면 증권사가 왜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느냐, 증권사는 이 대목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증권사가 그동안 한 15년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감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냐, 이 시대가 또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는 파트는 어느 부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 저희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적 금융이란 사실은 좀 그러면 비생산적 금융이 있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든 금융권에서 다루었던 금융이라는 행위들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이 있었느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이 개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성장의 그 고착화돼 갈 수 있다라는 선진 시장으로 되어 가면서 점점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아울러서 대한민국은 특별히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반문에서 금융이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 성장하고 또 산업 전환의 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국가 체질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에서 비생산적인 거를 빼내는 게 오히려 더 접근성이 쉬운 그런 컨셉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개념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으로 이제 각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하고 계셨고 또 그것들을 모아서 현재 여러 정책으로 지금 전환해서 실제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영역 예시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부동산이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아마도 그럼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런 모든 오피스라든가 사회 전반의 부동산이 그럼 다 비생산적이냐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아마도 아파트 위주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에 너무 금융자산들이 몰려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기존의 금융에서도 터부시했던 사행성 업종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지금 생산적 금융은 대한민국의 그 기업들 지원에 굉장히 포커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살짝 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요. 아무래도 저희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고 또 사업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산적 영역으로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지만 해외 기업 자체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지양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비생산적 영역이 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나 또 개인들의 어떤 자산들이 예금 또 그다음에 금융 행위들이 대출 뭐 이런 걸로 일변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대 시중은행의 그 여신 규모를 보면 현재 대략 한 2,000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큰 자금들이 실제로 파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2.1%의 신용대출을 제외하고는 18%의 보증대출과 60%의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의 담보대출은 또 들어가 보면 57.3%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의 어떤 구조의 체질적인 변화, 니즈가 좀 생겼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가자는 거냐? 부동산으로 들어가던 자금의 어떤 흐름, 물줄기를 좀 기업으로 좀 돌려보자라는 측면. 그 다음에 고객들이 예금하고 하는 이런 자원들을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좀 활성화해보자. 또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또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이 자원들이 자본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활로를 좀 더 열어보자라는 것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의 어떤 투비, 향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또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금융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라는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적 금융 전환의 달성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크게 세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정책금융과 또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정책금융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도 벤처 그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 쪽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보자라는 측면.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금융의 섹터나 행태를 한번 되돌아보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자구적인 고민과 함께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라 라는 그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생산적 금융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라는 게 지속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같이 드릴 말씀은 이 금융회사 차원에서 그중에서도 특별히 증권사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고요. 특별히 생산적 금융에서 최근에 증권사에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모험 자본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증권사의 역할, 은행하고 비교해서 간단히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자 보호 우선의 그 안전망 역할이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특별히 저희의 금융 레이어상 은행은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그 틀이고요. 전체적인 우리 금융 체계를 받쳐주는 바구니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의 자산, 즉 예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운용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담보나 유형자산 기반의 대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아울러서 국제적으로 거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높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BIS 규제 아래에서 보수적으로 대출이나 여신들이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형자산 중심의 혁신 기업에 지원한다라는 건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또 그렇게 은행들은 안전하게 건전성을 가지고 버텨줘야만 저희의 전반적인 금융이 시스템이 안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은행에 대해서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 같은 이 업권에 또 기대하는 바가 생기는 것이죠. 증권은 직접 금융,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게 또 특기고요. 또 기업의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성장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혁신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자금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역할이 증권사에게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시국에 그럼 증권사에 이런 부분들이 왜 기대가 되고 증권사는 이럴 준비를 어떻게 해온 것이냐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15년을 잠깐 좀 같이 저희 간단한 공부 겸 해서 둘러봤으면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막대 그래프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의 역사인데요. 증권사들의 전체적인 자본 합계가 저 막대 그래프에 2011년 맨 좌측에 34.6조에서 시작해서 작년까지 보면 99.5조까지 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에 이 증권사들의 세전 이익이 1.9조 정도 수준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15년 후에 보니까 12.4조까지 좀 성장을 해왔고요. 이 와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위에 파란선 라인, 2017년부터 시작이 된 저 라인은 뭐냐면 제가 추정컨대 가장 보수적으로 본 우리 증권사의 기업금융에 대한 수치입니다. 즉, 저 라인은 2017년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서 이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4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수신고의 50% 이상을 이제 기업금융에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제에 따라서 50%만 적용해서 당연히 그 기준은 지켰을 거니까요. 그래서 50%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그러면 기업금융으로 얼마를 갚겠느냐라고 그 숫자를 따봤을 때 2025년에 보니까 25.5조를 기업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브로커리지에 주선 업무를 하다 보니 저희 북에 뭘 담아두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행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증권사의 북에다가 기업금융이 담기기 시작했고 이런 것은 종래 은행들이 하던 어떤 그런 투자들을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기 시작한 그런 효과를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더 다른 의미를 갖는 걸 이해 좀 이따 더 뒤에 말씀드리고요. 요 15년을 제가 좀 나눠봤는데 2011년은 씨앗을 심는 시기, 2016에서 17년은 날개를 달아준 시기, 2025년은 진화를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분해봤습니다. 각 파트별로 잠깐씩 볼게요. 2011년은 씨앗을 심었다. 한국형 IB의 태동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만 의존하고 있다가 자금 조달하는 데 보면 한계가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의 어떤 효율성인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2011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소위 말해 저희 요즘 중투사라고 부르시는 그 중투사 제도에 대한 그 안건이 발표가 됐고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투사를 지정해 주겠다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이 되어서 저희가 5개사, 지금은 변화가 있었던 KDB 대구까지 해서 5개사가 중투사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때만 해도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IB 기능하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권사에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시점에 이 중투사 라이센스를 주면서 자기 자본의 1배, 즉 100%까지만 기업 신용을, 즉 여신을 취급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많이 물량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2016에서 17년이 되면서 날개를 달아준 시기다라고 정했는데 바로 초대형 IB의 어떤 본격적인 개막을 연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투사 그 라이센스를 주고 나서 있다 보니 실질적인 IB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 수단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그 증권업계의 요구가 많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2016년에 초대형 IB 육성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저희가 이제 친숙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는 발행업을 허용해주고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는 IMA를 허용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스킴이 이때 발표가 되죠. 그리고 발행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0%, 자기자본 2배까지 수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또 인가를 받은 4개의 증권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제 1호로 발행업 인가를 좀 그때 받았고요. 이어서 NH투자증권, KB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4개의 회사가 이제 발행업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권사가 은행이 이제 보통 예금을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여신과 기타 금융 행위를 하듯이 증권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신 기능을 갖게 됐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금과 성격이 다르고요.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약정된 이율의 이자를 줘야 되는 상품이 되다 보니 고객들이 느끼시기에는 은행의 예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졌고요. 그런 조달 수단을 달고 이제 증권사들의 IB가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페이지인데 진화를 시작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제 IMA가 출범이 됐는데 이제 발행어음 제도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기능이 좀 강화됐고 또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과 맞물리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이 작년 4월에 발표됐고요. 이걸 통해서 종투사업자의 운영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는 그런 개편 내용이 있었고, 그동안은 8조 원 이상이면 IMA를 허가해 주겠다고 했던 IMA 제도가 이제 실제로 구체화돼서 어떤 기준이면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기준들이 이제 이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드디어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 두 개사가 이제 최초의 IMA 사업자 지정이 돼서 사업을 개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NH증권이 합류하면서 현재는 그 대형사 3개사가 IMA 사업을 좀 시작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4개 이제 업데이트 자료 대비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4개 상품 출시했고 2.56조 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래에셋은 2개 상품에 현재 2천억 원, NH는 최근에 1개 상품 출시해서 이제 4천억 원 이렇게 운용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저희들도 글로벌 IB하고 경쟁할 수 있는 레버리지 여건이 좀 강화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의 2배, 그리고 IMA는 원래 법상에는 무제한 조달입니다. 무제한 조달이지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 자본 1배. 그래서 발행어음과 합쳐서 300%로 캡을 씌워놨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더 발전하게 되면 원래 법대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궁극적으로는 무제한 조달할 수 있는, 즉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증권사들이 현재 레버리지 쓰고 있는 한 10배 수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와 같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 뭐 12배에서 15배 수준까지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권사도 조금씩 그렇게 끌어올려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형 IB를 육성하려는 이런 15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2015년에 자기자본 4조 원, 즉 발행어음 인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단 2군데였습니다. 미래에셋과 NH증권이었고요. 2025년이 됐더니 10개사가 이 4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중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은 각자 다 10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상위 5개사의 자기자본 보면 2015년도 10년 전에 18.9조 원이었던 것이 현재 45.4조 원이니까 45.4조 원의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물론 상위 5개사의 합산분이지만 대한민국의 5대 그 은행들, 시중은행 보시면 40조에서 한 60조 정도 자본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 하나 사이즈만큼의 증권사들이 태어났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어물 도입을 통해서 기업금융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는 2016년에 발행어음 인가 있기 전에 일반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않는 증권사들을 다 모아서 봤을 때 1.8조 원의 IB 자산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요. 이게 13% 성장을 해서 26년 현재 기준으로 5.5조 원까지 IB 자산들이 증가했고,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했던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한 막대 그래프로 봤을 때 2016년에 2.5조 원에서 출발해서 CAGR 25%의 고성장을 거쳐서 현재 19.2조 원까지, 즉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않았던 증권사에 비해서 3.5배 이상의 IB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금감원 자료와 자본시장연구원 통계를 다 뒤져서 재구성을 좀 해본 거라서요. 자료의 신뢰도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어떤 배수 차이가 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의 생산적 금융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동안 초대형 IB라는 제도하고 이게 뭔 연관이 있느냐. 증권사가 이런 수신 기능을 갖고 시장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바로 직접 그 금융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이런 채널을 열어준 것들이 결국은 보시면 2025년에 발행어음 그 운용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수신의 5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를 해야만 했고, 부동산을 30% 언더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돼 있었습니다. IMA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을 아예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돼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 언더로만 관리하게 돼 있어서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재원들이 됩니다. 이것들이 올해 2026년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발행어음의 기업금융 50%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지만 부동산은 15%로 반 확 줄여놓은 상태고요. IMA는 원래 10%였으니까 부동산 10% 유지하고 다만 저 맨 하단에 모험자본 10%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즉 발행어음과 IMA에 수신된 토탈 수신고의 10%는 이상은 모험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바뀐 규제. 작년 4월에 저희들이 업에 대해서 새로 운용 규제가 좀 개편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저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과 또 외부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발행어음과 IMA에서 수신한 그 자금을 운용할 때 그 자체로 모험자본 10% 이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발행어음과 IMA를 합산한 금액의 10% 이상 10% 금액을 산출하면 저희들의 자체 PI 운용 금액까지 토탈해서 저희 증권사 모든 또 발행하는 수단이 발행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운용 조달 수단이요. 저희 예를 들면 리테일 ELB도 있고 뭐 퇴직연금도 있고 여러 조달 수단들이 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원들을 운용할 때 토탈해서 모험자본의 10% 이상을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발행원과 IMA가 각각 10% 이상 넘겨야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큰 오해가 없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정책 차원에서는 증권사가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의 10% 이상을 모험자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과 함께 그런 참여해야 되는 동기를 또 던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부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진력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년도에 가게 되면 부동산, 발행어음에 대한 부동산은 10% 언더로 완전히 이제 압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IMA와 똑같아졌죠. 그리고 총 자산에 대해서 모험 자본은 20% 이상으로 2배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28년이 되게 되면 모험 자본을 25% 이상 투자해야 되는 환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생산적 금융이라는 차원에서 증권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즉 은행들은 지역에 대한 투자나 인프라 투자나 기반 시설 뭐 이런 거대 금융들을 통해서 그다음 예를 들면 IBK 기업금융 같으면 기업에 대한 대출 자체가 그들은 이제 생산적 금융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말씀드린 대로 모험 자본에 대해서 좀 포커싱해서 특화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즉 발행어음과 IMA를 운용하는 즉 덩치가 큰 사이즈가 되는 증권사들한테 이런 운용 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행어음과 IMA한테 기대하는 그 근원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발행어음과 IMA 이제 가입을 하셔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돈을 맡기시면 그 자금들은 저희는 IB와 협력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IB와 협력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고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여전히 기업들은 IB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파이낸싱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솔루션을 찾게 되고요. 이 찾은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발행어음 자원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게 되고 이 투자에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수익 가지고 다시 신뢰를 얻어서 다시 발행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무한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키워가는 게 결국 저희들로서는 아까 보셨던 금융사에 요구했던 그런 생산적 금융 플러스 마지막 자본시장에 대비해서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로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생산적 금융에 있어서 결국은 저희는 초기에 엑셀러레이터 단계, 즉 스타트업 단계부터 시작해서 벤처 캐피탈 단계,
그리고 성장기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이제 필요한 IPO나 또 회사채 조달, 그다음에 신용공여, 또 메자닌 등등의 어떤 금융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 성장하게 되면 뭐 M&A 관련된 부분, 그래서 PEF나 M&A까지 같이 모든 이 기업의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증권사에 특화된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당연히 이 생산적 금융의 기여가 될 것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또 노력들이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증권사가 이걸 안전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또 많은 부분이 증권사 너무 어그레시브하지 않느냐, 너무 수익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또 의견들을 또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 또 그랬던 과거들을 저희가 뭐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좀 각성이 있었고요. 저희 한투의 예를 들자면 올 초에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 개편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룹을 만들어서 종전과 달리 저희가 북에 담고 가는 어떤 운용 자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임 운용할 수 있기 위해서 기존의 세일즈 앤 트레이딩 본부 쪽을 분리시켜서 목적과 역할에 따른 형태의 조직 개편을 했고요. 또 전문성 기반의 운용의 전담 축을 신설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또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뱅크 쪽 출신이 한투에 가서 지금 이 역할을 맡게 됐고요. 또 그렇게 했던 또 이유에는 기존에 약간 빠른 호흡과 또 수익 위주의 어떤 사업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는 밸런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체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였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외부의 전문가들, 또 IB 출신들, 또 심사 등등해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 확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리 역량도 굉장히 내부에서 지금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억하시는 건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유동성 관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절감을 했고요. 또 부동산 PF의 어떤 위기들이 닥치는 것도 저희가 계속 겪으면서 뭐 리스크나 수익에 대한 부분, 이 밸런스 문제, 그다음에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원칙, 수익이 된다고 들어갈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균형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부 학습이 많이 됐고요. 저도 이제 이 발행어음 사업하고 IMA 사업하는 타사에 많은 담당하시는 분들과 만나 교류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각 사들이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을 상당히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 증권사에 어떤 더 대규모의 어떤 자금 운용의 이 시대, 그리고 더 급성장할 앞으로의 시대를 감안했을 때 이런 내부 통제 또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상당히 정교화해 나가고 있고 많은 발전들을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권사가 이 생산적 금융 관련돼서 맡아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소임들, 즉 증권사로서 여러 기업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좀 긁어주고 또 파이낸싱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또 모험 자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종래에 커머셜 뱅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기업부터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어우름,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증권사들이 좀 열심히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15년간 초대형 IB 육성 위에 키워온 많은 것들이 또 결부돼서 이렇게 또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 당국에도 또 감사의 말씀 아울러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